주식으로 돈을 벌면 막 날리고 싶잖아요. 예. 차도 바꾸고 예. 집도 이사 가고 명품도 좀 사고. 그 돈 자랑해서 나한테 오는 사람은 두 명이라잖아요. 사기꾼이거나 네. 돈 빌려오러 오는 사람들만 오지. 오늘 책은 바로 지중해 부자처럼 주식 투자하라입니다. 또 근데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관심을 갖는데요. 그럼 어떻게 관심 갖냐 물어보면 주가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 올랐고 오늘은 얼마 떨어졌고. 근데 이거는 관심이 아니고 네. 그냥 내 통장 계좌 보듯이 그냥 맞아요. 주가만 보는 거죠. 그런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주식을 내가 샀으면 이 회사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단 관심이라는 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겠죠. 네. 그러면 그 주식을 산 이후에는 그 회사 하는 일이 좀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뭔가 일을 좋은 거 일을 하고 있는지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꺼리는데 체크하는 방식은 가장 좋은 건 회사를 찾아가면 좋은 거고 찾아갈 수 없다 그러면 모든 상장된 회사는 주식 담당자가 있지요. 그렇죠.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지금 올해 매출은 어떻고 사업은 어떻고 뭐 잘 되냐. 근데 물어봤는데 대답도 잘 안 해주고 그쪽에서 좀 회피를 한다. 네. 그럼 그런 회사는 주식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전화했더니 응대도 잘 해주고 또 회사는 정보도 또 잘 들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회사가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갖다 보면 이 회사가 주가가 서서 떨어져도 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 회사를 잘 알고 있고 또 잘 또 운영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고 더 기다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왔던 문장이 사람들은 주식을 살 때만 잠깐 관심을 두었다가 사고 나면 주가만 바라보거든. 그거 본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삼성증권 팝업창인데 이건 보는 거죠. 예,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또 이게 사실 본다고 해서 아무 관련 없거든. 예. 또 이거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주가와 내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괜히 기분도 좋아지죠. 좋고 또 아이들한테 뭐 용돈도 준다 그러고 또 여기저기서 뭐 커피도 한 잔 사고 다니고 또 떨어지면 또 정반대가 되죠. 괜히 또 막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기분도 다운되고 그거는 이제 주가에 관심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이 빚어낸 그런 불안한 감이죠. 또 기술적 분석 예. 믿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 있는데 예. 실제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차트리스트들도 있는데 네. 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인 거는 어떤 이유신지. 제가 그 여의도에 와서 네. 그 투자 회사를 할 때 네. 처음에 배우고 제 관심 가졌던 분야가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 그러면 뭐 차트를 본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본다든가 거래량 뭐 다양하게 보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걸 종합을 해서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건지 예측을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측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결과값인데 앞으로 주식시장이 과거와 똑같이 흘러간다 그러면 수익이 납니다. 그쵸. 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근데 과거와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좀 안 맞거나 틀어지면 그때부터 많은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죠. 저는 그 시스템 트레이딩을 만들어서 그걸로도 한번 해보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통해서 매매도 해보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한 10번 매매를 했을 때 7번이 맞고 3번이 틀리면 3번 틀릴 때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지가 않고 또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에 나와 있는 뭐 서적이나 또 그걸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만나봐도 100% 확신을 갖고 만들어낸 기술적 투자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그거는 너무 맹신하지 말고 내가 투자를 할 때 이게 외국인들은 얼마큼 사는구나. 차트를 봤더니 과거 비해서 얼마큼 올랐구나. 요 정도로의 그냥 내가 그냥 인지하는 정도로 끝내야지.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가 주식 매매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것도 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그분들은요 정말 만에 한 명 있을까 말까인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으로 내가 주식 투자에 성공하겠다는 것은 내가 지금 축구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축구 시작하자마자 국가대표가 돼서 많은 돈을 벌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략적인 추세 정도 확인하는 정도의 그렇죠. 지표로 예.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예를 들면 월가 같은 경우는 주식의 전문가라든가 정보가 엄청 넘쳐나잖아요. 예. 근데 세계 최고의 부호 중 하나의 워렌 버핏은 실제로는 월가에 있지는 않다면서요. 예. 그 이유가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거죠. 저희 회사에 와도 이렇게 사람들이 일명 브로커라 그러는데 네. 투자 제안서를 갖고 옵니다. 네. 그럼 주식에 대한 이렇게 설명과 앞으로 뭐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들춰보면 일단은 마음이 혹해요. 정말 그럴 것 같고 혹하죠. 사고 싶고. 네. 근데 그렇게 투자해서 잘 된 경우가 많다 그러면 그 워렌 버핏도 계속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는 게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이런 정보 유혹이나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게 훨씬 투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금융사가 많이 몰려있는 여의도에서 내가 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한 발씩 떨어진 데서 한번 내가 객관적으로 투자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투자에서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실제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오마에서 예. 이제 거기 조용한 곳에 살면서 그 정보에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주식의 투자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좀 예.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초대된 사람 중에서 네. 가이 스파이어라는 그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월가에서는 엄청 고전을 했습니다. 힘들어 하다가 본인이 정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서 워런 버핏을 만나고 그 다음에 결정한 게 월가를 떠나고 오마하보다 더 먼 스위스의 아주 조용한 동네로 간 거죠. 스위스까지 가서 거기다 투자회사를 차렸는데 네. 그때부터 그 투자회사는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도 뭐냐면 내가 그 많은 정보와 사람들과 얽혀있는 거기서 내가 판단을 정말 미스도 많았고 판단할 겨를을 안 줍니다. 다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길 벗어나서 내가 좀 떨어진 곳에서 판단을 내렸더니 훨씬 좋은 결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장기간 또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가이 스파이어도 상당히 네. 많은 수익을 낸 그런 경우죠. 워렌 버핏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워렌 버핏은 실제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분은 사면 팔지 않는 걸로 유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보유를 하는데 가까운 곳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생수, 그러니까 코카콜라, 맥도날드, 인간과 밀접한 항공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거는 항상 필수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고 필요한 것들. 이 필요한 것들 또 예전에는 또 철도주를 많이 샀었죠. 네. 사서 팔지는 않습니다. 근데 팔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간에 들리는 이유는 물린 주식도 많다고 합니다. 그냥 갖고 있다가 언제 파냐면 산업이 바뀌었을 때 팝니다. 그런 것은 이제 철도주를 보유했는데 네. 사람들이 철도보다는 비행기를 많이 탄다. 음. 산업이 바뀐 거잖아요. 그때 팔고. 네. 항공주는 계속 보유하고 있고. 관련 산업이 침체돼. 그렇죠. 바뀔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통신이 이제 4G가 나오고 5G가 나오고 네. 다음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G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오르거나 떨어진 거에 반응하지 않고 다음 통신이 뭐가 될 거냐. 그래서 이게 시장이 바뀔 때 그때 이제 파는.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존경하시는 분이 워렌 버핏인데 그분처럼 주식을 사고 팔지 말고 네. 계속 사들이면서 배당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산업이 성장할 때 우리 주식도 같이 성장을 해서 네. 자산도 같이 늘어나는 이분이 그 나이가 90이 넘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예. 90이 넘으셨어요? 예, 90이 넘었고 주식 투자를 처음부터 부자가 된 걸로 아는데 이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식 투자한 지 40년, 50년이 됐을 때 네. 그때 나이가 이제 뭐 60세? 그때부터 아주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죠. 우리는 막 주식을 정말 잘해서 그럴 줄 아는데 정말 그 사람 장기적으로 막 30년, 40년 동안 주식을 꾸준히 하면서 부자가 된 개인들도 투자를 할 때는 1, 2년 안에 뭐 얼마나 벌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한다고 생각하시고 평생 동안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을 거냐 이걸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 워렌 버핏이 실제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저는 좀 관련이 있는 게 책 201페이지 나온 건데 1928년부터 2018년까지 90년간 미국 S&P 500 지수를 보면 상승기는 평균 9년이었고 하락기는 평균 1.3년에 불과했다.
상승하는 기간이 7배나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1980년 1월 4일 기준 신점으로 100으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2020년 6월까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2200까지 올라와 있다. 22배가 오른 것이다. 한마디로 어쨌든 경제가 성장했고 주식시장도 그만큼 계속 우상향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내리고 오르고는 있지만. 네. 근데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큰 돈을 못 벌었던 이유는 다 파니까 중간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오렌 버핏이 어쨌든 계속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예, 예. 했던 그런 전략을 좀 취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주식을 팔지 않고. 네.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부자는 누굴까요? 이건희 회장이죠. 주식 그렇죠. 보유액으로 따졌을 때. 네. 예, 그 다음이 뭐 이재용 회장. 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본인 회사니까 보유하고 있었는데, 팔 수가 없죠. 팔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안 팔고 보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식을 사고 팔면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은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신 주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주식을 또 보유했죠. 그러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많이 벌 수가 있죠. 많죠.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상장 폐지를 안 당하고 그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주식을 선택을 할 때 좀 어렵다 네. 생각하면 지금 2, 3년을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2, 3년 동안. 네. 그 성장할 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가 지금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언택트를 대표하는 기업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 그렇죠. 카카오, 네이버. 네. 그 회사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가 대세야 된다. 네. 그럼 전기차에 가장 대표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LG야. LG화학과 삼성 SDS를 네. 사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지금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살 거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우리 회사의 하는 방식을 얘기하자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종목이 딱 정해져 있으면 최근 1년치 52주라 그러죠. 그 네이버 증권에 가면 그 종목을 검색했을 때 52주 최고가 최저가가 나옵니다. 네. 1년 동안 제일 높았던 가격, 제일 낮았던 가격이 있는데 요걸 더해서 나눕니다. 나누기 2. 중간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최근 1년 동안 6만 원이 최고 높은 가격이었고 4만 원이 최저가 가격이었으면 중간값이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일 때 사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게 지표로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거 계산 하나 이렇게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5만 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기다렸다가 그때 5만 원 오면 우리가 사고자 하는 금액에서 한 반 정도 사고 네. 떨어지면 조금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그랬다가 6만 원이라는 또 고점을 넘어갔을 때 또 비중을 또 줄였다가 네. 내려가면 또 사고. 그러니까 그 버핏처럼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회사를 적정 가격에 사서 계속 갖고 있는 게 그게 좀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산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장기 투자를 좀 결정하는 요인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본인이 좀 공부를 해서 네. 앞으로 한 2, 3년 아니면 10년, 5년 후에 네. 어떤 산업이 좀 더 성장할 것 같다. 그쵸.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헬스케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간의 수명이 늘잖아요. 네. 수명이 늘면 욕구가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쵸.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사는 것도 아픈 상태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첫 번째 의료 기술이 좋아져야 되고 두 번째 진단 기술이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 아픈 걸 빨리 진단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세 번째는 먹는 게 또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시장을 놓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시간이 갈수록 이 헬스케어 분야는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아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 지금까지는 IT가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헬스케어, 의료 분야가 그러니까 바이오죠 지금 얘기하면 그 분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있다면서요. 예,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레버리지를 쓰지 말라는 건데 네. 레버리지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레버리지 주식 상품이 있죠. 네. 이런 걸 좀 과하게 쓴다든가 이걸 갖다가 뭐 주식 선물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좀 과하게 쓴다든가 네.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가면 다행인데 네. 주식이라는 거는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걸 잃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절대 레버리지는 쓰지 말고 두 번째는 대출인데 대출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이제 대출 만기가 됐을 때 주식이 그때까지 오르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있으면 손실도 보면서 대출도 못 갚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대출도 써봤고 레버리지를 다 써봤는데 그거에서 잘 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네. 레버리지나 대출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출은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여유가 없어지는 거고 사실 이번 코로나 폭락작 때도 수백억을 날리셨다는 분들이 다 반대 매매에 당하는 경우가 사실 예, 맞습니다. 이거랑 좀 연동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돈에 좀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하게 되면 그렇죠. 사람이 일단은 좀 예민해지죠. 예민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네. 그 주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판단 내리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목숨 걸듯이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책에 나오는 문장도 2배 빨리 망하고 싶으면 레버리지를 쓰고 2배 더 고생하고 싶으면 대출 받아서 투자해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예, 사실 레버리지 쓴다는 건 어쨌든 내가 몇 배 더 벌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는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급부도 감당할 마음의 준비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건 생각 잘 안 하고 2배 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몇 배 더 벌 생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마이너스 한 10% 나면 레버리지 쓰면 마이너스 20%가 되잖아요. 그죠. 털고 나와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반대 매매로 다 그냥 잃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절제를 또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이 절제가 뭐 돈을 절제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쪽의 절제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돈을 벌면 그걸 막 이제 알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 벌었다 그러고 그렇죠. 이거 투자해서 했고 그것도 이제 하나 절제 하나인데 절대 투자해서 돈을 번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나는 왜 못 벌었을까 하는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사람을 따라서 좀 무리하게 하다가 또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철저하게 마음을 좀 억눌러서 자랑도 하지 말고 네. 왜냐하면 주식은 벌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게 공존하기 때문에 벌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또 사람들이 이번에 내가 수익을 내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 네. 다음번에도 100만 원 정도 벌 거라고 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을 쉽게 쓰는 거죠. 쓰게 되고 또 그걸 벌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투자하게 되고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이래 돈을 절제라는 것보다는 마음을 좀 이렇게 억누르는 벌었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잃었다고 해서 또 그렇게 또 슬퍼할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주식할 때 팁이 있다 그러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네. 이 100만 원 번 돈을 갖다가 또 다음에 주식에 다 이렇게 투자를 하지 말고 반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버는 수익 족족 다 투자를 해버리면 어느 순간 수익률이 하락했을 때 네. 이게 다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그죠.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금의 절반 정도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현금을 넣는 게 그게 가장 좋지 않나 봅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주식으로 돈을 벌면 막 알리고 싶잖아요. 차도 바꾸고 집도 이사 가고 명품도 좀 사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것 같아요. 근데 옛말에 저는 이 말을 너무 그 말을 늘 따르려고 노력하는 게 옛말에 돈 자랑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맞습니다.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돈 자랑해서 나한테 오는 사람은 2명이라잖아요. 사기꾼이거나 네. 돈 빌려오러 오는 사람들만 오지. 그러니까 그 돈 자랑은 어디 가서도 하는 게 아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돈에 관한 좀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를 해야지 주식 투자에서도 좀 더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예,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신 거고.